다이어트 영상 찍는다고 그랬잖아요. 3월 둘째 주부터 찍으면 6개월간 진짜 이 악물고 해보려고요. 6개월 동안 제가 이게 그 이번에 와이프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 한다니까 와이프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진짜 한번 해봐라, 진짜. 그래서 이거 학생들하고 약속하고 하는 거니까 진짜 꼭 한번 하겠다. 6개월간 하겠다니까 약간 의심의 눈빛이 약간 있긴 했는데, 근데 약간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왠지 그걸 해내면 뭔가 학원도 좀 빨리 더 자리 잡을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걸 꼭 해내고 말겠다. 뭐 의지를 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이 정도의 의지로 하고 있다. 이거 좀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요. 한번 해보려고요. 아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목표 감량을 얼마나 될지 이것도 목표를 세워놓으면 또 이게 또 막 근데 6개월 하면 알아서 잘 빠지지 않을까요? 일단 아무튼 치팅데이는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치팅데이는 꼭 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치팅데이는 꼭 하려고요. 아무튼 운동하는데 밥맛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걱정이야. 그게 밥맛이 좋아져가지고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그럴 수 있죠. 내장 지방은 빠지면서 근육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근육 돼지? 근육 어디서 들어 건강한 돼지? 근육 돼지가 아니고 건강한 돼지. 근육 돼지 되면 안 되는데 밥맛이 막 좋아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밥맛 좋아지면 어떻게 하지? 아, 식단 조절은 아무튼 좀 이따가 할 건데 일단 아무튼 운동은 너무 안 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그 지하철 계단도 무릎을 잡아야 돼요. 올라올 때 무릎까지 무릎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운동을 지금 하긴 해야 돼. 살도 많이 찌고 그래서 진짜 몸무게 딱 까고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제가 겉보기보다 몸무게 진짜 많이 나가요. 100이요? 100은 100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꽤 많이 나가요.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사실 뼈가 좀 통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뭐 어렸을 때 살도 별로 없었는데도 좀 살이 없었는데도 근데 지금 살짝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배가 막 땅땅해가지고 저는 땅땅하다니까 여기 땅땅해 배가 그래 난 근육인 줄 알았더니 그게 근육이 아니라 다 내장 지방이 그 있어가지고 그러더라고 땅땅해서 근육인 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의사 선생님이 내장 지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육이 아니래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 빼보려고요 한번. 고지혈증도 좀 있고 몸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겸사겸사 해가지고 한번 빼보려고 하니까 치팅데이는 갑자기 라이브로 딱 해가지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오면 저랑 그냥 민석이랑 둘이서 먹죠 뭐 그냥 둘이서 그냥 3마리씩 먹자 이러면서 그냥 먹고 그러면 되니까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성공을 해야지. 6개월 3월 둘째 주부터 9월 둘째 주까지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행을 간다. 그래도 새벽 5시 50분에 일어나서 거기 한번 뛰고 뭐 이렇게 하려고요. 무조건. 자, 34페이지. 압류의 효력 및 절차. 자, 압류는 일단 첫 번째 압류의 효력은 처분의 제한. 압류된 자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겠죠.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또는 제한 물건의 설정 또는 채권의 영수 그밖에 처분을 할 수 없다. 근데 이게 처분할 수 없다라고 법에 되어 있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매각은 가능합니다. 사실상 처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사실상 처분을 못 한다는 거지 물리적으로는 처분할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처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처분한 거를 처분한 거에 비해서 압류의 권리가 그 처분에 우선해요. 아무리 물리적으로도 처분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상 처분이 안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아무리 그게 물리적으로 처분이 됐다 할지라도 뭐가 우선한다고요? 압류가 우선해요. 그러니까 압류할 수 있다는 거죠. 압류가 우선한다.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거다. 물리적으로 매각하는 건 가능하다. 그렇지만 그게 뭐가 우선한다 무조건? 압류가 우선한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세무공무원이 채권 또는 그 밖의 자산권을 압류한 경우에 해당 채권의 채무자 및 그 밖의 자산권의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는 체납자에게 지급을 할 수가 없다. 체납자에게 왜 지급할 수 없죠? 지금 뭐가 압류가 된 거예요? 지금 체납자가 지금 갑이라는 자가 있는데 갑이라는 자가 을이라는 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는 갑의 누구고요? 갑의 채무자. 그렇죠, 그렇죠. 채권은 얘의 자산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세무서에서 뭐를 압류한 거죠? 그렇죠. 얘의 채권이라고 하는 자산을 압류한 거죠. 채권의 자산을 압류한 거예요. 그럼 채권의 자산을 압류하게 되면 채무자는 누구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 겁니까?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세무서가 채권자의 위치에 대신해요. 그래서 이거를 채권자 대위라고 합니다. 채권을 압류하게 되면 이 채권을 압류하게 되면 이제 누가 채권자의 위치에 대신한다고요? 세무서가 채권자 위치에 대신해 채권자에 대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채무자는 이제 그 돈을 누구한테 갚아야 되는 거냐면 세무서한테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채권을 압류하게 되면 얘가 누구한테 돈을 주면 안 돼요. 그렇죠. 체납자한테 돈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니까. 세무서가 채권자에 대의하기 때문에 세무사한테 그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체납자한테 지급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세무사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 거라서 체납자가 채권자죠. 얘 채권자. 체납자하면서 얘 채권자잖아요. 그렇죠? 체납자한테 지급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세무공무원이 예탁 유가증권 지분 또는 전자등록 주식 등을 압류한 경우에 예탁 유가증권 지분에 대한 압류의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체납자에 대해서 계좌 대체 및 증권만 말이 막 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유가증권을 예탁한 거예요. 예탁 결제원에다가 예탁해놨어요. 함부로 팔 수 없게. 그좀 예탁 결제 자 이게 좋아요. 지금 체납자가 일반 갑이라고 하는 개인이에요. 개인인데 얘가 요거를 은행에다가 그 밑에 오른쪽에 어딘가에 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뭐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죠? 얘가 금융회사 그러니까 그 이제 증권사라고 할게요. 유가증권이니까 지금 36페이지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36페이지 제일 밑에 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이런 말 나오죠. 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이제 결국에는 증권사가 그러니까 체납자가 얘가 투자자인데 얘가 지금 체납자인 거예요. 얘가 체납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가 체납자가 아니라 얘가 체납자일 수도 있어요. 증권사가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죠. 증권사가 돈을 버는데 세금을 체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가 체납할 수도 있죠. 얘가 지금 유가증권을 여기다가 지금 예탁을 하게 되면 얘가 결국엔 여기에 예탁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예탁 결제원에 증권이 예탁돼 있어요. 함부로 팔 수 없게. 지금 그러니까 투자자가 증권사에다 예탁했고 증권사는 예탁 결제원에다 예탁을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게 예탁되어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아무튼 세무서에 얘가 지금 체납자라면 아무튼 얘가 체납자인데 얘 재산인 예탁된 유가증권이 어디에 있어요? 아무튼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얘가 또 체납자일 수도 있죠. 얘가 체납자라면 아무튼 예탁된 유가증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야. 아무튼 여기 결과적으로 여기 다 있어요. 지금 여기에 다. 그러면 이 예탁 결제원이 나중에 그 예탁되어 있는 거를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걸 얘한테 돌려주고 얘는 또 얘한테 돌려준단 말이죠. 반환해 주는데 근데 얘가 그 예탁된 유가증권을 뭐 한 거죠? 압류를 했다면 예탁된 유가증권은 누구한테 결국에는 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까 이 채권이나 마찬가지로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얘한테 가야 되는 거니까 원래 예탁 기간이 만료가 되면 돌려주고 즉 반환하는 거거든요. 반환하고 해야 되는데 얘네들한테 반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아까 저거랑 똑같아요. 반환하면 안 되고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니까 바로 얘한테 가야 되는 거니까 반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반환하면 안 된다. 됐죠? 그럼 이것도 채권과 마찬가지로요. 얘가 지금 채권을 압류하게 되면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요? 이 채권은 압류된 거라면 얘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누군가한테 통지를 보내야 되는데 얘한테 통지를 보내겠어요? 얘한테 통지를 보내겠어요? 누구한테 갑한테 보내겠어요? 을한테 보내겠어요? 당연히 얘한테 보내서 그 돈 누구한테 줘야 돼 이제? 이거 갑한테 주면 안 돼. 누구한테 줘야 돼? 세무서한테 줘야 돼라고 얘한테 통지하는 게 아니죠. 누구한테 통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통지할 거 아니에요. 압류 통지서를 얘한테 통지하는 순간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위에 보시면은 채권의 압류 제일 위에 36페이지에 제일 위에 채권의 압류 있죠. 채권의 압류 절차, 채권 압류 통지를 하는 건데 누구한테 압류 통지를 하는 거예요? 제3 채무자, 얘의 채무자, 얘를 제3 채무자한테 압류의 통지를 보내는 순간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무서가 채권자에 대위하게 돼. 이렇게 표현해요. 채권자에 대위한다. 그러니까 이제 얘는 누구한테 그 돈을 갚으면 되는 거다. 이제 그렇죠. 그거를 세무서한테 갚으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얘한테 압류 통지를 보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제 누군가한테 이것도 지금 그 예탁된 유가증권이 압류된 겁니다라고 하는 압류의 통지를 보내면 되는 거예요. 압류의 통지를 보내는데 누구한테 통지를 보낼 거냐? 얘가 투자자가 지금 체납자잖아요. 그럼 압류 통지는 얘한테 보내면 되고요. 예, 증권사가 얘가 뭐냐면 얘가 예탁자, 얘가 실제로 여기에다 예탁하는 예탁자. 그 예탁자가 증권사예요, 증권사. 그러니까 얘가 체납자라면 누구한테 통지를 보내면 되고요. 어차피 이렇게 반환되고 이렇게 반환되는 거니까 결국에 얘한테 반환하는 얘는 얘가 아니라 누구죠? 얘죠. 그러니까 얘한테 반환하지 말고 이거 누구한테 갖고 와야 돼? 그렇죠. 이렇게 갖고 와야 돼. 그러니까 얘가 체납자라면 누구한테 압류 통지를 보내면 되는 거죠? 예탁자, 증권사. 자, 얘가 체납자라면 누구한테 압류 통지를 보내면 되는 거죠? 예탁결제원. 그렇죠. 얘가 얘한테 주지 말고 그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나한테 갖고 와야 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이것도 뭐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것도 예탁 유가증권도 통지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대신에 이거는 요 단계를 이렇게 거치다 보니까 얘가 체납자라면 누구한테 통지를 보내고요? 예탁자 증권사. 얘가 체납자라면 누구한테 통지를 보내는 거고요? 예탁 결제원에 통지를 보낸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나중에 반환할 때 이렇게 반환되는 건데 그러지 말고 얘가 체납자라면 바로 이렇게 와야 되니까 얘한테 얘가 체납자라면 온 다음에 이렇게 갈 텐데 가지 말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 등록된 주식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투자자가 있어요. 갑이라고 하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 주식이 전자 등록된 주식인 거죠. 전자 등록된 주식이라면 그 전자 등록 기관에 그러니까 체납자가 계좌 관리 이게 여기 갑의 주식이 여기 전자 등록이 돼 있고요. 그 전자 등록이 돼 있는 계좌가 아닌데 이게 예탁 결제원하고 같은 데인데 갑의 계좌를 관리하는 기관 이것도 증권사예요. 얘의 증권 계좌를 관리하는 기관이고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그 전자 등록되어 있는 주식은 예탁 결제원처럼 그게 어디에다 다 전자 등록하냐면 전자 등록 기관이라고 따로 있어요. 모든 주식이 여기 전자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얘가 전자 등록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게 전자 등록 얘 주식의 그 전자 등록이 여기 돼 있고요.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요. 여기서 관리되어 있는 것들이 다 여기에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얘가 저 그 주식 이제 누구한테 사겠다, 팔겠다,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주식이 다시 어떻게 반환되겠어요? 또 이렇게 반환되고 이렇게 얘랑 똑같이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반환되고 이렇게 반환되고. 얘의 전자 등록된 주식은 여기서 관리하고 얘가 여기에다 다 등록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돌려받을 때에는 이렇게 돌려받고 이렇게 돌려받아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똑같아요. 자, 투자자 여기서는 지금 체납자가 여기 계좌 관리 기관에 고객 계좌를 관리한 고객 투자자라는 거죠. 얘가 체납자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로써 이렇게 발생하겠어요? 얘도 지금. 그리고 얘도 통지로서 왜냐면 얘한테 그 전자주식 주지 마. 전자주식 누구한테 줘야 돼? 그거는 이제 나한테 줘야 돼. 라고 하는 통지를 누구한테 보내면 되겠어요? 계좌 관리 기관에다 보내면 되는 거고요. 얘가 체납자일 수도 있죠. 얘가 체납자라면 누구한테 통지서를 보내면 되겠어요? 전자등록기관 이게 예탁결제원처럼 모든 전자등록된 그 주식들을 여기서 다 관리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어, 여기에다 통지서를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지금 얘네들한테 아무튼 얘가 체납자라면 얘한테, 얘가 체납자라면 얘한테, 얘네들한테 뭐 하지 말아라? 얘네들한테 주지 말고 그거 누가 전자주식 누구한테 줘라? 세무서한테 갖고 와라라고 하는 겁니다. 얘네들한테 반환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앞에 적혀 있는 거죠. 계좌 대체 및 전자 말소 할 수 없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계좌 대체 및 증권 반환 할 수 없고요. 계좌 대체 및 증권 얘들의 계좌로 그거를 대체해 주거나 반환하거나 할 수 없어요. 그건 누구한테 전부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세무서. 그러면은 얘는 세무서는 누구한테 통지할 거냐 그 그림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고객이라면 계좌 관리, 얘가 체납자라면 얘한테, 얘가 체납자라면 얘한테 통지한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예탁 유관주권은 투자자, 얘가 체납자라면 예탁자, 증권사에다가 얘가 체납자라면 예탁 결제원 통지하면 된다. 아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과실에 대한 압류 효력인데 이게 뭐냐면 내가 압류를 했는데 건물을 압류를 했어요. 건물. 자, 건물을 압류하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야. 과실이 과일이야, 과일. 과실이 여기서 말하는 과실은 과일이에요, 과일. 과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천연 과실과 법정 과실이 있어요. 천연 과실은 뭐야? 말 그대로 뭐야? 내가 압류한 게 사과나무야. 그래서 자꾸 뭐가 생겨? 자꾸 사과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내가 만약에 압류를 사과나무로 압류를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사과는 이 사과도 압류 효력이 있는 거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사과나무로 압류하게 되면 자꾸 뭐가 생겨 지금 거기에 사과가 생기는데 그 천연 과실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 거냐? 그것도 압류 대상이 되는 거냐? 이해되세요? 자 보세요. 내가 건물을 압류했어요. 건물을 압류하게 되면 자꾸 뭐가 생겨? 그렇죠. 임대료가 생겨. 건물을 압류했더니 자꾸 임대료가 생겨. 그거는 법정 과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자꾸 뭐가 생기잖아요. 과일처럼 계속 임대료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거는 무슨 과실이라고 한다고요? 법정 과실. 응. 말 그대로 이제 하면 천연 과실은 뭐 사과는 뭐 사과 나무를 압류했는데 사과가 자꾸 생기는 뭐 천연 과실. 그러니까 이런 법정 과실과 천연 과실에도 내가 본체를 압류했을 때 거기에 딸리는 법정 과실과 천연 과실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냐 그 얘기입니다. 1번 압류 효력은 그 압류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 과실 또는 법정 과실에도 미치는 게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자, 미치는 게 원칙이자 그런데 2번 위 이래도 불구하고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 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압류라는 재산이 크게 부동산 아니면 동산이겠죠. 그러면 부동산을 압류했잖아요. 부동산을 압류하면 세무서에서 자 부동산 가져갑니다. 무슨 이렇게 가져가요? 부동산을 가지고 가요? 말이 안 되잖아. 부동산은 압류하게 되면 뭐 하는 거죠? 걔는 등기로서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부동산을 압류하면 그냥 부동산 등기를 압류 등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부동산을 떼가지고 세무서가 가져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전히 그럼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여전히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체납자랑 또는 제3자가 이 부동산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얘는 점유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등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원래 그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그냥 체납자가 여전히 그 건물을 뭐 하고 있는 거죠?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압류 부동산은 체납자가 사용 수익하는 게 원칙이다. 점유하는 게 아니니까 반대로 동산은 어떻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동산은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동산은 가져가겠죠. 와서 TV, 냉장고 가져가겠죠.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가져가가지고 어느 창고에 있겠죠. 그러더니 그 사람이 밤마다 와요. 그 TV는 내 거, 난 꼭 이 TV로 봐야겠대요. 와가지고 거기서 TV 보고 있어요. 와서 말이 돼야 안 돼요? 거기서 가져가가지고 창고에 가져갔는데 어떻게 체납자가 그걸 사용하겠냐고요. 자 동산의 경우에는 압류가 되면 사용수익 하는 게 원칙이겠어요. 사용수익 못하는 게 원칙이겠어요. 사용수익을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좀 이따 이제 보겠지만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아무튼 원칙은 부동산은 체납자가 여전히 사용수익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 건물 안에 있는 임차인이 여전히 그 사용할 수가 있죠.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사용수익 할 수 있고요. 부동산은 그게 원칙이고요. 동산은 체납자나 제3자가 사용수익 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되세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 두 번째 과실에 대한 압류 효력 두 번째. 이래도 불구하고 체납자 제3자가 압류 재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자, 압류했으니까 뭐 하겠죠? 나중에 압류한 거는 뭐 하려고 압류했어요? 지금 매각해가지고 안 낸 세금하고 퉁치려고 지금 압류한 거 압류를 해가지고 계속 임대료를 노리는 게 아니라 압류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매각이잖아요. 압류하면 매각하려고 압류했는데 압류해서 매각할 때까지 계속 누가 쓰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체납자나 제3자가 그 부동산 등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계속 뭐가 지금 발생 수익이 나오고 있는 거죠.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예를 들면 사과나무라고 할게요. 사과나무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 사과나무에 지금 압류가 됐지만 부동산이니까 그거 계속 지금 여기다 내가 뭐 배 이렇게 뭐 싸고 있고 이렇게 뭐 해야지 뭐 더 단맛이 더 나고 맛있어진다면서요. 그거 하려고 계속 내가 지금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빌려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과나 배가 뭐 이렇게 맛있게 딱 나왔단 말이죠. 그랬더니 국가가 와서 자 압류에 미치는 거야. 가져간다. 가져가면 사용 수익하게 해놓고서는 국가가 가져가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매각으로 해서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걷어들인 뭐는요?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무슨 과실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천연과실은 거기다 비료도 주고 뭐도 주고 이 사람이 사용 수익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노력이 그렇죠. 체납자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천연과실은 그냥 체납자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법정과실은 가만히 있어도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있어도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임대료가 그냥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막 노력을 해가지고 임대료 생기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압류재산이 건물이야. 그럼 법정과실이 사용 수익할 때 뭐가 생길 수 있죠? 임대료라고 하는 법정 과실이 발생할 수 있죠. 그거는 여전히 무슨 효력이 미치는 거고요. 그렇죠. 압류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그거는 뭔가 노력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어떤 과실의 경우에만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천연 과실에 대해서만, 이미 걷어들인 천연 과실에 대해서만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렇게 2번에 별표 하나 쳐놓으시면 됩니다. 그게 말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사용 수익한다 할지라도 무슨 과실은 계속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거고요. 법정 과실은 압류 효력이 미치는 거고요. 자, 부동산의 압류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부동산은 이제 부동산 광업재단, 공장재단, 뭐 부동산 등에는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등은 등기나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산들. 그래서 말 그대로 토지 건물뿐만이 아니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걔네들 다 뭐 하죠? 등기나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산들을 부동산 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등. 얘네들은 압류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압류 등기 등록을 촉탁해. 이게 등기 등록을 촉탁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관할 등기소에다가 이거 등기해 주세요라고 맡기는 거예요. 쉽게 하면 등기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등기 등록을 한다는 표현을 관할 등기소에 압류 등기 등록을 촉탁한다. 관할 등기소 가서 등기 등록해 주세요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등기 등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즉 등기로서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그 중에 자동차나 선박이나 항공기, 건설기계 얘네들은 은닉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자한테 그거 가지고 오세요라고 명령할 수 있고요. 그러는 점유할 수 있다. 그것도 일단 등기 등록 대상이니까 부동산 등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점유가 아니라 뭐로써 효력이 발생하니까 등기나 등록으로서 이미 효력이 발생해 버렸잖아요. 자동차도 등록하는 거잖아요. 이 자동차는 압류가 된 자동차입니다라고 등기 등록을 했는데 그 자동차는 바퀴가 달려 있으니까 어디 가가지고 숨겨놓을 수도 있고 막 나중에 어디 갔습니까? 모르겠는데요. 막 이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런 가져오세요. 인도를 명해가지고 걔는 점유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의 압류 효력 등기 등록할 때 등기 등록이 완료가 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니은의 별표 3개. 이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 효력은요. 해당 압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회법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세금을 잘 안 낸 게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일 수도 있잖아요. 두 개, 세 개일 수도 있는데 이 압류를 한 그 압류 재산의 경우에는요. 압류 재산의 경우에는 지금 내가 소득세를 이때 소득세 때문에 토지를 지금 압류를 한 거예요. 토지 압류. 근데 소득세 때문에 토지를 압류했는데 내가 얘도 뭐도 안 냈어요 지금. 부가가치세도 안 낸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 압류한 재산은 소득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소유권 압류했으니까 이제 압류한 재산을 뭐 하겠어요? 이제 내가 매각을 하게 되면 누군가한테 소유권이 이전될 거 아닙니까? 압류했는데 매각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되기 전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예를 들면은 부가가치세 이때 여기 법정기일이 이때 도래한 거예요. 법정기일이 도래했다는 거는 부가가치세 확정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이 부가가치세도 돈을 날아가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 뭐 되기 전에 소유권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여기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국세 같은 경우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아시겠죠? 어떤 국세에 대해서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 거냐? 소유권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등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내가 압류한 거는 소득세로 압류해가지고 매각하는 건데 소유권 이전되기 전에 부가가치세 법정기일이 도래했다면 부가가치세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국세의 경우에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수익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이 부동산 등은 사용수익 할 수? 가져가는 게 아니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체납자 또는 제3자는 압류된 부동산 등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그게 사용수익을 하게 되면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 기계는 강제 징수를 위해서 필요한 기간 동안에 정박이나 정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전에 출항 준비를 마친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는 정박 정류를 할 수 없다. 출항 준비를 마쳤으면은 나가야 돼요. 그게 출항 준비를 마친 선박은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지금 이미 출항 준비가 마쳐진 거거든요. 그거를 못 나가게 하면 엄청난 손해배상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다 준비가 돼 있으면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다. 다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얘는 뭐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점유, 그렇죠? 점유할 때 발생한다.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거를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거야. 체납자 건데, 그렇죠? 그러면은 제3자한테 문서의 동그라미, 문서로 해당 동산 유가증권의 인도를 요구한다. 그렇죠? 근데 그 요구받은 자가 인도를 안 하네? 그러면은 그 제3자의 주거 등도 수색하거나 압류한다. 아시겠죠? 아까 그 얘기 수색 압류에 나왔던 얘기죠. 요구를 했는데도 그 얘가 안 줬어? 그러면 제3자의 주거 등을 수색하고 그를 통해서 압류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무공모는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 점유하고 있는 동사무동 유가증권은 기억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내가 나하고 동생하고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은 내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산을 압류하면 동생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배우자랑 하면 무조건 압류가 되는 거예요. 배우자랑 공동명의는 무조건 압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압류 부동산은 사용할 수 이게 뭐라고 돼 있죠? 원래는 사용할 수 없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체납자하고 3자에게 보관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보관하고 있을 때는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해도 돼? 사용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채권의 압류 한마디로 얘기하면 채권의 압류는 뭐 하면 되죠? 통지. 그게 중요해요. 아까 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와 그다음에 또 뭐 했었죠? 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와 전자 등록된 주식의 압류도 마찬가지로 뭐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통지.
통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올 만한 거는 채권의 압류에서 채권의 압류 절차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있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아까 여기 그림 한번 그려드렸는데 채납자가 누군가의 채권자인 거죠. 그리고 그 채납자의 채무자가 또 있었던 거죠. 걔를 아까 제3 채무자라고 표현했어요. 누구한테 압류 채권의 압류 통지를 누구한테 한다고요? 채납자가 아니라 제3 채무자한테 채권 압류 통지를 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아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라고 표현했죠? 세무서 이쪽 세무서장이 채권자에 뭐 한다고요? 대위한다. 채권자에 대위한다. 그러니까 채권자 위치에 대신하는 거니까 이제 누구한테 그 돈을 갚아라? 채권 세무사한테 그 돈을 갚아야 된다. 그 돈은 채납자에게 반환해서는 안 된다. 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또 알만한 게 뭐냐면 이게 국공유 재산에 대한 권리의 압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밑에도 두 번째 칸 36페이지에 그거 말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관할 세무장은 채납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매수한 후에 채납자가 국가나 지자체의 재산을 매수했어요. 지금 매수를 했는데 지금 뭐냐면 매수를 하긴 매수 계약을 맺었어요. 국가 재산을 내가 사기로 한 거지. 국가 재산을 지금 그래서 내가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이 이제 되면 내게 되는데 내가 채납자인 거야. 국가 소유의 토지인 거예요. 국가 소유의 토지를 계약 맺어가지고 계약금 줬겠죠. 계약금 주고 그리고 이제 소유권이 이제 조만간 잔금 주면서 소유권 이전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요 사이에 지금 내가 이 사람이 뭐 했죠? 국가 소유의 토지를 매수한 자, 매입한 자가 채납자가 된 거야. 그럼 아직 뭐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아직 소유권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직 누구 게 아닌 거죠? 아직 채납자 게 아닌 거예요. 채납자 게 아닌 거예요. 채납자 거여야지만 압류를 하죠. 근데 아직은 뭐가 되기 전이니까 아직은 소유권 이전 전이니까 아직 법적으로는 채납자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누구 소유 토지니까 어차피 국가 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아직 소유권 이전이 되기 전이더라도 다시 뭐 할 수 있다 이거를 소유권 이전 전이더라도 그 얘가 이거를 취득할 수 있는 계약금을 줬으니까 이걸 취득할 수 있는 뭐가 이건 아직 얘 건 아니지만 얘가 뭐를 갖고 있는 거냐면 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이 토지가 얘 건 아니죠. 얘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계약금을 얻기 때문에 이 토지를 얘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 권리도 자산이잖아요. 재산 가치가 있죠. 최소 얼마의 가치 있는 겁니까? 얼마를 집어넣었으니까 계약금 집어넣었으니까 계약금만큼의 가치는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아직 얘게 아니지만 이거를 취득할 수 있는 얘가 뭐가 있으니까 지금 그 권리를 압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전이더라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얘가 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얘에 대한 뭐가 있죠? 얘에 대한 권리가 있잖아요. 그것도 자산이죠. 그거를 압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아직 얘 토지가 아니니까 토지를 압류한다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국가 토지에 대한 얘의 권리죠. 그러니까 얘 그 권리를 압류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압류 해제 바로 압류 해제로 가볼게요. 이제 압류 해제. 압류 해제는 필요적 해제 요건 뭐죠? 필요적 해제 요건은 거기 적혀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압류 해제를 하여야 한다. 넘겨보시면 무슨 해제가 있어요? 임의적 해제. 임의적 해제는 압류 해제를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으면 압류 해제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압류 해제 절차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근데 이제 압류 필요적 해제 요건은 당연히 1, 2, 3번. 1, 2, 3번은 납세 의무가 소멸된 거예요. 채납액을 전부를 납부했거나 전부 충당했거나 국세부가 전부가 취소가 됐거나 그죠?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채납액 전부를 징수했거나 그러니까 1, 2, 3번은 아무튼 전부 다 뭐 징수했거나 납부했거나 이런 거니까 납세 의무가 뭐가 되어버린 거죠? 소멸된 거니까 압류재산 압류 해제를 즉시 해야 됩니다. 즉시 압류 해제를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4번은 뭐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가격이 정말 얼마 안 돼가지고 가격이 얼마 안 돼. 그래가지고 이거 팔아봤자 매각을 해봤자 뭐를 충당하는데도 돈이 부족해요. 강제
징수비를 강제 징수비를 이거를 다 청산하고 나면 강제 징수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강제 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다. 부족한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뭐를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죠. 괜히 압류해가지고 보관하거나 보관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더 드는 거야 지금. 부피만 크고 가격은 얼마 안 나가. 부피는 또 엄청 커가지고 또 보관은 또 할 때 돈은 또 많이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강제 징수비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강제 징수를 뭐 할 필요가 있죠? 그냥 종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류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야. 종료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압류를 뭐 해주는 거죠? 해제해서 가져가라고 하는 겁니다.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돈도 안 되는 거네. 가져가세요.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때 이게 진짜 그 금액이 추산가액이 예를 들면 이제 총 재산을 처분했을 때 나오는 그 추산가액이 강제 징수를 하고도 남을 여지가 없으니까 가져가세요라고 판단을 하는 걸 누가 할 거냐? 사실은 이게 금액이 꽤 되는데 누가 짜고 쳐가지고 야 이거 남을 거 없으니까 그냥 강제 징수를 종료할 테니까 가져가세요라고 누군가가 마음대로 판단하면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되죠. 자 이거는 그래서 그 밑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꽃표 두 번째 거. 관할세무장은 사회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면 국세체납정리위원회에 뭐를 거쳐야 된다?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의결을 거치는 건 아니죠 보니까. 아무튼 국세체납정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지만 됩니다. 꼭. 누군가가 단독으로 독단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다. 자, 그다음에 5번 압류 금지 재산 압류했다면 당연히 압류 해제 해줘야 되는 거죠. 압류하고 와서 봤더니 제복이야. 빨리 다시 돌려줘야죠. 그다음 아까 우리 제3자 재산 압류했을 때도 바로 내 게 아니라는 게 알게 되면 바로 돌려줘야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억내는데 이게 확정전 보존 압류. 확정전 보존 압류에서 필요적 해지 요건이 두 개가 있었어요. 확정전 보존 압류를 했는데 걔가 뭐를 제공하면서 납세 담보를 제공하면서 잘 보세요. 확정전 보존 압류를 한 경우에요. 확정되기 전에 보존 압류를 했는데 걔가 납세 담보를 제공하면서 담보 그 압류 해제를 요구하면 압류 해제 해줘야지만 됩니다. 납세 대신 뭘 받았어요? 납세 담보를 받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확정전 보존 압류를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날 때도록 아직 확정이 안 되면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확정이 안 되면 압류 해제 해줘야 돼요. 확정전 보존 압류는 오랫동안 압류할 수 없어요. 3개월이 됐는데도 아직 확정이 안 됐다면 압류 해제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아시겠죠? 보시면 되고 디귿하고 리을은 아까 얘기한 거다. 제 3자가 소유권을 주장한 거죠. 근데 그게 정당하다고 세무장이 인정하게 되면 바로 압류 해제 해줘야지만 된다고 그랬고요. 제 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걔가 소송 건 거지. 그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은 거죠. 제 3자가. 그러면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제 3자께 맞죠? 그죠? 압류 해제를 해줘야지만 되는 거죠. 당연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음에 조건부 채권을 압류한 후에 해당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되면 조건부 채권이면 조건이 성취돼야지만 그래야지만 그게 채권으로서 성립이 되는 건데 조건을 성취하지 못하면 채권으로서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재산적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압류 해제를 해줘야지만 된다. 임의적 해제 요건 1번 압류 후에 재산가액이 변동돼서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는 근데 압류 해제를 할 수 있어요. 무조건 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 일부가 납부되거나 압류 해제 할 수 있다. 국세부가 일부를 취소했다. 압류 해제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4번 잠깐 넘어가고요. 5번에 세무서장이 압류 매각에 유예를 하는 경우로서 압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압류 해제를 할 수 있다. 4번이 문제인데 4번은 뭐랑 비교하냐면 뭐라고 돼 있죠?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해서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죠?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하는 거예요. 제공해서 그래서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다른 재산을 제공해서 압류 재산으로 해주세요라고 했으니까 기존의 압류 재산은 압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아무튼 내가 압류를 해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압류 해제를 다른 자산을 갖고 와서 이걸 압류를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다른 자산은 압류 해제를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아까 확정전 보전 압류의 경우에는 납세 담보를 제공하면서 압류 해제를 요구하면 압류 해제를 해야지만 되는 거고, 그죠? 근데 확정전 보전 압류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압류는 다른 압류 재산을 갖고 오면서 이 기존의 압류 요거를 해제해 달라고 하면 압류 해제를 할 수 있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좀 차이가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자, 교부 청구하고 참가 압류, 아까 설명은 이미 다 드렸던 겁니다. 자, 교부 청구는 언제 하는 거냐? 거기 기억 니은 디귿이 아까 우리 납부 기한 전 징수사유의 1, 2, 4번과 똑같습니다. 1, 2, 4번과 똑같습니다. 국세지방세 공과금 체납으로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체납 처분이 시작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경매가 시작되거나 파산송고를 받은 경우, 그 다음에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른 어떤 기압류 기관이 어떤 이미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겁니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한테 교부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 교부 청구는 무슨 국세만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다? 확정된 국세만 교부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왜냐면 뭐 하는 대신에 하는 거죠? 아까 우리 납부기 한전 징수 고지하기 하는 거 대신에 교부 청구하는 거잖아요. 1, 2, 4번에 해당되면 1, 2, 4번에 해당되면 아까 납부기 한전 징수 사유에 1, 2, 4번에 해당되면 납부기 한전 징수도 할 수 있고 교부 청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납부기 한전 징수 자체가 무슨 국세만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확정된 국세. 근데 그때 납부기 한전 징수로 할 거냐 아니면 교부 청구를 할 거냐 선택하는 거니까 교부 청구도 무슨 국세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확정된 국세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 그 기관에다가 교부 청구서를 송달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등기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 일단 효력은 팔면은 다 먼저 가져가지고 남은 거 저한테도 나눠주세요라고 배분 요구권이 있는 거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징수권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국세징수소유가 중단되는 거고요. 디귿 이게 아까 얘기했던 기집행 이미 교부 청구를 받은 그 집행기관의 강제 환가 절차가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무슨 얘기예요? 얘가 압류를 해제한 거죠. 얘가 압류한 걸 해제해버리거나 강제 집행을 해제해버리면 그러면 교부 청구 효력은 뭐가 된다고요? 상실된다. 교부 청구 효력은 상실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도 나오네요. 기집행기관이 장기간 매각을 하지 않더라도 아무 말도 못한다. 매각을 뭐 할 수 없다? 매각을 촉구할 수 없다. 매각을 최고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참가압류. 참가압류는 내가 압류를 해야 될 때 그 압류를 빨리 하려고 납부기 한전 징수 고시도 막 보내고 하잖아요. 아무튼 내가 압류를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기압류 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후순위로 압류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무슨 압류라고 한다? 참가압류라고 한다. 참가압류도 압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면 등기 등록 전부 다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압류의 요건이 충족된 건데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에 이미 다른 기관에 의해서 압류가 집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나는 그 압류에 참가하는 겁니다. 기압류 기관에 참가 압류서를 송달하고요. 압류의 뜻을 체납자, 제3채무자, 저작권자는 다 통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등기 등록이 필요한 거라면 참가 압류의 등기 등록도 전부 다 해야 되고요. 관할세 그 등기소에 촉탁한다. 등기 등록을 해주세요라고 한다. 그래서 아무튼 등기 등록을 한다는 표현입니다. 효력의 기억하고 니은은 교부 청구랑 같습니다. 배분 요구권을 갖고요. 그렇죠? 압류 이것도 압류니까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자, 근데 디귿하고 리을이 다르죠. 기압류 기관에서 압류를 해제했다면 참가 압류 통지서가 기압류 기관에 송달된 때로 소급해서 뭐의 효력이 발생한다? 압류 이제 참가 압류가 아니라 이제 내가 압류권자가 되는 거예요.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압류권자한테 내가 참가 압류 통지서를 송달된 때로 소급해서 그때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내가 압류권자가 되는 겁니다. 소급해서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기압류기에 장기간 매각을 안 하면 빨리 팔아라고 매각을 뭐 할 수 있어요? 매각 촉구, 매각 최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다 아까 쭉 얘기했던 내용들 이거 교부 청구하고 참가압류는 같이 비교하는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꼭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압류 재산의 매각 자, 다 가고 있어요. 아니네. 저 매각 쪽은 그게 막 다 보지는 않을 거예요. 자, 매각의 착수 시기 압류의 몇 년 내에 이거를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야 된다. 압류한 뒤에 1년 이내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을 체납자 등에 대해서 통지하거나 공매 공고하거나 또는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의뢰서를 송부하거나 아무튼 1년 안에 그런 걸 해야 돼요. 1년 안에 팔아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원칙은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또 뭐가 원칙이겠어요? 공매. 수의계약은 아주 특이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맺는 겁니다. 압류한 재산을 수의계약한다? 아니, 국가가 어떤 다리 공사를 하는데 여기 이 지역은 A 회사밖에 이 공사를 못해. 그러면 그 A 회사랑 수의계약을 맺어가지고 이 공사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내가 뭐를 팔려고 하는 거죠? 압류한 재산을 팔려고 하는데 그거를 누군가를 지정해가지고 이건 얘한테만 팔겠다는 거죠. 이게 수의계약이란 말이에요. 뭔가 비리가 좀 있는 거 아니야? 그거는 그래서 당연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왜냐면 지금 이게 압류한 재산이 이게 부패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공개 입찰한다고 해서 다 받고 뭐하고 하다 보면 자, 딱 내놓으니까 다 이미 어떻게 했어요? 홍어면 괜찮죠. 홍어면 삭히면 삭힐수록 더 비싸지니까 홍어는 괜찮은데 그게 아닌 나머지는 먹을 수가 없죠. 먹을 수 없죠. 부패돼가지고 먹을 수 없다. 버려야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촉박한 거야. 빨리빨리 처분하려면 공개 입찰하거나 뭐를 할 수가 없어. 그때는 그냥 수의계약 맺어서 이거 누구한테 빨리 팔아버리는 거예요. 응? 아니면 금액이 얼마 안 되거나, 아니면 이거는 총기 같은 거야. 압류한 게 총기일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총기는 딱 이거는 허가를 받은 사람만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아무한테나 공개 입찰할 수가 없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이따 볼 건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뭐가 원칙이겠어요? 공매가 원칙이다. 자, 그럼 공매는 뭐냐? 두 가지예요. 경쟁 입찰과 경매입니다. 경쟁 입찰은 아까 뭐로써 하는 거죠? 문서로서 내가 얼마에 어떻게 사가겠다 문서로서 매수 신청을 하는 게 경쟁 입찰이고요. 경매는 다들 아시죠? 그냥 문서라는 게 구두라는 거잖아요. 뭐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8번, 300만 원, 뭐 15번, 310만 원, 10만 원, 310만 원, 15번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 걔는 뭘로 하는 거죠? 걔는 문서로 하는 게 아니라 경매는 구두로 하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경쟁 입찰은 문서로서 하는 겁니다. 그게 둘 가지가 합해져가 다 뭐라고 한다고 둘을 다 공매라고 합니다. 공정한 매매죠. 공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공매를 하는데 두 가지는요. 공매를 하는 게 아니라 공매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관할세무장이 직접 매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상장 주식이거나 상장 주식은 그냥 내놓으면 팔리잖아요. 상장 주식이거나 그죠? 아니면 가상 자산의 경우야. 압류한 재산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시장에서, 가상 자산의 경우에는 가상 자산 사업자를 통해서 직접 매각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보시면 되고요. 3번 몰라도 되고 4번 얘기했죠. 아까 우리 확정적 보존 압류는 뭐 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아직 뭐가 되기 전에는 매각할 수 없다고요? 확정되기 전에는 매각할 수 공매할 수 없다. 그렇죠? 그다음에 심판 이것도 이제 국기법에서 공부할 내용이긴 한데 조세 불복 청구가 진행 중이에요. 조세 불복 청구가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조세 불복 청구가 진행 중이면 보세요. 내가 지금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뭘 받았어요. 지금 납부 고지서를 받았는데 내가 이거를 인정할 수 없는 거야. 나 불복 청구한 거야.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 청구한 거야. 근데 납부 고지서에 뭐가 있죠? 납부기한이 있고 이때까지 당연히 내가 내겠어 안 내겠어? 나 이때 불복 청구했다니까. 내가 이때 지금 불복 청구를 하게 되면 얘가 나한테 고지한 내용을 내가 지금 인정할 수 없다는 건데 이때 돈을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당연히. 나는 내가 이게 잘못했다는 게 확실해. 그럼 내가 이 돈 내 안 내? 안 내죠. 그럼 안 냈어. 그러면 안 내면은 그 다음에 원래 그 다음에 집행이 뭐죠? 자, 불복 청구 중에는 독촉 절차를 그러면 거치지 않는 거냐? 불복 청구 기간에도요 집행은 정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복 청구의 효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행 부정제 원칙.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집행은 정지하지 않아요. 불복 청구는 집행 부정지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납부하겠어요? 안 해? 납부할 수도 있어요. 납부하고 내가 이기면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금액이 꽤 커서 난 이거 인정 못해. 난 내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해. 그럼 내가 안 내는 거고요. 그 내가 나중에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게 되면 당연히 뭐까지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계속 안 냈으니까 집행은 정지하지 않으니까 뭐도 내야 되는 거예요. 가산세도 내야 되는 거예요.
하세요. 근데 내가 이건 무조건 이긴다고 확신이 있으면 나 기분도 나쁘고 하면 안 내도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건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금액이 크니까 더 반발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큰 금액을 못 내, 난 못 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때는 근데 집행을 정지하지 않으니 뭐를 보내는 게 맞아요. 독촉장도 보내고 독촉장 나쁘게 한도 계속 납부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뭐까지도 해요, 그러니까 집행은 정지하지 않는다니까. 불복 청구 중에도 압류까지 다 한다니까요. 압류 다 해요. 집행은 정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압류한 재산 뭐 해야 되는데요, 지금? 매각을 해야 되는데요. 매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매각은 불복 청구의 내용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매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거는 매각은 정지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매각은 집행이 정지되는 겁니다. 압류까지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데 쭉 여기까지는 오는데 근데 뭐는 정지하고 있어요. 아직 뭐는 기다려주고 있어요. 매각은 결정이 될 때까지 매각할 수 없다. 아시겠죠? 집행 뭐라고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집행 부정지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거기 적혀 있는 거고요. 뭐 가족관계 그 밑에 있는 두 칸은 그냥 뭐 진짜 잠 안 올 때 읽어보시면 됩니다. 수의계약. 자, 수의계약은 언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느냐? 1번부터 6번까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이 강제징수비 금액 이하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그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금액이 정말 얼마 안 되는 거니까 누구랑 수의계약 해가지고 가져가더라도 비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강제징수비 금액 이하가 좀만 시간 지나도 금액이 확 떨어질 거야. 강제징수비도 안 나올 거야. 빨리 팔아야 돼. 저 그런 것들은 수의계약 한다라 할지라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부패 변질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액이 얼마 미만인 경우.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야, 이거 진짜 이런 문제 내면 안 되는데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해가지고 틀린 거로 나온 적이 2번이나 있어. 그걸 두 번이나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2번이 나온 적 있어요. 참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러니까 밑줄 그어놓으세요. 2번이나 나왔다니까. 진짜 별 이런 걸 내. 진짜 낼 게 얼마나 많은데 1,000만 원 이하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법령으로 소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총기같이 소지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는 재산이라면 딱 정해놓고 팔아야 되겠죠. 정해놓고 팔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6번 공매가 공익을 위해서 적절하지 않은 거. 공매하는 게 공익을 위해서 적절하지 않은 거. 수의계약하는 거고요. 5번 이게 뭐냐면 한 번 공매를 했는데 그때 매수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유찰돼 가지고요. 그러면 그 다음 기일을 정하는데 그때 10%가 다운된 금액으로 또 시작을 합니다. 여전히 매수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또 10%가 또 다운된 금액으로 계속 10% 다운된 금액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매각을 하거든요. 근데 1년에 몇 회 이상 공매해도 5회 이상 공매해도 매각되지 않으면 가격이 이미 얼마 돼버린 거죠? 절반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진짜 인기가 없는 거예요. 인기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금액이 크든 작든 아무도 안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를 정해서 그냥 팔게 하겠다는 거죠. 어차피 아무도 안 살 거니까 누구 정해서 팔게 하겠다. 그래도 사람들이 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어차피 아무도 안 샀던 거니까. 그렇죠?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2차 납세무자 등에 대한 재산 매각 제한이 되어 있는데 제2차 납세무자, 납세보증인, 물적 납세무자 누구죠? 보충적 납세무자. 아까 얘기했어요. 보충적 납세무자의 재산은 누가 매각이 되고 난 다음에 매각하겠어요? 그렇죠. 주된 납세자의 재산을 매각한 후에 그리고도 징수 부족액이 있으면 그러면은 보충 납세무자의 재산을 매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에만 1번만 잘 별표 쳐놓으시면 되고요. 1번만. 그다음에 공매 대행. 아까 얘기했었죠. 누가 매각의 전문가라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매각의 전문가들입니다. 캠코가. 그래서 걔네들이 공매 대행을 해요. 그래서 걔네 공매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밑에 꽃 표시해가지고 2줄 나와 있잖아요. 관할 세무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매 대행을 의뢰하기 전에 해당 압류자산의 공매를 통한 매각의 적절성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이게 팔면 얼마나 나올 거냐. 걔네들이 워낙 전문가다 보니까 대충 나오거든요.
대충 나오니까 얘네들 약식 감정이라 약 그냥 정석대로 감정 평가를 하는 건 아닌데 매각의 전문가다 보니까 얘네들도 딱 첫 보면 알아. 그래서 무슨 감정? 약식 감정을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약식 감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공매 준비도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공매 보증은 공매 예정가액의 몇 퍼센트 이상으로 한다고요? 동그라미 2번. 공매 보증의 동그라미 2번. 공매 보증 금액은 공매 예정가액의 10% 이상으로 한다. 거기에만 밑줄 그어놓으시고. 자 이제부터 밑줄이에요. 자, 잘 보세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볼게요. 5번. 관할세 부장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하는 경우에는 공매 보증을 강제 징수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순으로 충당한 후에 남은 금액이 있다면 체납자한테 지급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금 공매를 하는데 최고가 매수 희망자 걔한테 낙찰된 거죠. 최고가 매수 희망자한테 낙찰이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최고가 매수 신청인이 개찰을 했는데 근데 뭘 안 했죠? 매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겁니다. 자, 제가 보증금 보고 이걸 보는 이유가 거기 경매에 참여한 자들은 다 뭘 내고 들어왔어요 지금? 공매 예정가액의 10% 이상의 딱 10%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10% 이상의 뭐를 내고 들어왔어요? 보증금을 내고 들어왔는데 얘가 뭐가 된 거죠? 낙찰자가 된 거예요. 낙찰자가 됐는데 이거 낙찰자가 됐는데 보니까 이거 내가 안 사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자기 계약 안 맺겠다고. 딱 그러면 그럼 얘가 낸 뭐는요?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얘가 낸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아요. 그 공매 보증금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얘 때문에 그거 지금 거기 전문가가 와서 얼마 하는 이 사람한테 또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수수료 강제 징수비 발생했죠. 그죠? 그리고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순으로 충당. 근데 사실 충당이 안 되죠. 공매 10%가 어떻게 그 압류와 관련되는 세금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겠어. 강제 징수비 징수하고요. 그리고 좀 남으면은 체납한 국세 징수하는 데 쓰고 혹시 그러고도 만약에 남는다면 체납자한테 돌려주고. 왜냐면 그 최고가 매수 희망자가 매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걔한테 뭘 안 돌려줄 거니까. 공매 보증금을 걔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강제 징수비하고 퉁치고 남으면 체납한 국세하고 퉁치고 그래도 남으면 체납자한테 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기억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기억만. 그래서 공매 공고의 동그라미 2번 매각 결정 기일은 개찰일로부터 그러니까 그 개찰을 한다는 게 이제 입찰하고 난 다음에 그 입찰의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누가 낙찰자가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걸 그날 개찰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한테 이제 그 사람하고 매수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며칠 내에 이게 로 정해야 된다고요. 개찰일로부터 7일 내에 정합니다. 7일 내에 정한다. 거기다만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근데 7일 내에 정해가지고 이제 공매를 공고해야 돼. 공매 공고 기간은 며칠 이상으로 하고요. 10일 이상으로 공매 공고에 10일 이상으로 하고요. 배분 요구는 안 봐도 됩니다. 배분 요구는 배분 받으려 그 체납액에 대해서 배분 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배분 요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들에서 안 봐도 되고요. 공유자 배우자의 우선 매수권. 요거는 1번하고 2번만 좀 보시면 돼요. 이런 30분 안에 30분 안에 끝날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죠? 자, 1번에 공유자는 공매 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에는 매각 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 보증을 제공하고 다음에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공매 자산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이게 공동자산인데 이게 부부의 공동자산은 그냥 압류하면 돼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은 친구하고 나하고 5대5로 갖고 있는 거야. 이 재산, 이 공유물을. 그러면 이거는 지금 부부 거라면 그냥 압류하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얘가 체납자인데 이 갑하고 을하고 친구인데 공유자산인 거예요. 그럼 얘 압류는 얘의 공유 지분이 압류가 되는 거잖아요. 공유 지분. 이 공유 지분이 압류가 돼버리면 이제 국가가 절반 갖게 돼버리는 거죠. 이 땅의 절반은 국가가 가져가는 거고 국가 소유가 되는 거고 정의 표현하면은 나눠지는 게 아니라 5대5지만 이 토지를 사실은 갑과 누가 같이 갖고 있는데요 지금
각과 을이 같이 갖고 있는 건데 이제 이 토지를 국가와 을이 같이 갖고 있는 걸로 돼버리는 거잖아 이제. 그죠? 그럼 권리 관계가 복잡해지는 거야. 내가 여기서 뭔 말 하려고 그러면 국가가 그런 거 여기서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막 이러는 거야. 어? 나 여기서 모닥불 좀 피워가지고 좀 기타 좀 치고 싶은데 여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막 자꾸 딴지를 거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을이 얘는 지금 체납자가 아니야. 얘가 체납자인데 을이 그러는 거예요. 을이 매각 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 보증을 제공하고 다음에 구분했다는 가격으로 저 그 공매 자산을 제가 우선 매수하겠다라고 신청할 수가 있어요. 공유자가 얘가 지금 을이 얘가 이 공유물에 대한 답의 지분이 압류가 되니까 그럼 이걸 이제 을이 마음대로 못하게 돼버리잖아요. 이 토지를 마음대로 생각 못하게 되는 거니까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제가 뭐 하겠다? 우선 매수하겠다.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을 주는 거예요. 우선 매수권. 그럼 얘는 어떤 금액으로 사야 되느냐? 일단 이게 이미 낙찰이 된 상태라면 낙찰이 됐더라도 쟤한테 우선 매수권이 있는 거예요. 낙찰이 됐더라도 쟤한테 우선 매수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찰자 최고가 매수 신청자가 있어요. 그럼 걔가 금액이 최고가 매수 신청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을 얘가 주고 사는 거예요. 얘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대신에 제가 그러면 제가 우선 매수를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놓으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누구 낙찰이 됐다 할지라도 그자의 최고가 매수 신청자가 얼마의 금액을 정해줬잖아요. 그 돈을 얘가 내면서 얘가 우선 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을이 저 이거 제가 우선 매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뭐를 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러면 경매를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최고가 매수 신청자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아니면 경매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누가 나타나지 않은 거죠. 최고가 매수 신청인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공매하려고 했던 어떤 공매 예정가액을 얘가 주고 우선 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유자 또는 누가요? 배우자는 저런 우선 매수권이 있어요. 우선 매수권이 있다. 최고가 매수 신청이 없으면 공매 예정가액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요. 최고가 매수 신청이 있다 할지라도 그 최고가 매수 신청 가액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매수인의 제한. 매수인. 다음에 어느 해당하는 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체납자, 세무공무원 그리고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은 자기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해 매입을 못하는 겁니다. 체납자 본인도 안 되고요. 세무공무원도 안 되고요. 너무나 많은 어떻게 보면은 공정하지 않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공정하지 않은 정보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차익을 노릴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한번 불공정한 차익을 부당이득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체납자나 또는 세무공무원이나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은 아예 압류재산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매 참가의 제한. 공매 참가 아니 이게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물을 다 흐리는 거야. 딱 왔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깨네. 와 이거 한번 경매 물건 좀 봐줬더니 어깨 둘이 온 거예요. 자꾸 툭툭 치고 다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솔직히 하면서 이번 경매는 참여하시는 분 좀 힘드실 겁니다. 막 이러고 다니는 거야. 뭐야 이거? 막 그 협박하는 거야. 아무도 참가 못하게 값을 어떻게 해? 값을? 그러면 그때 2차, 3차 계속 갈수록 값이 어떻게 돼? 계속 값이 다운되잖아. 그럼 막 값을 한 40% 정도 다운시켜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왔어. 그래서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아시죠? 자 열중샷 뭐 이러면서 뭐 이러는 거야. 손은 들지 않은 겁니다. 뭐 이러고 있어. 그러고는 자기는 이제 딱 40% 됐으니까 쓱 들어가지고 혼자 딱 사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고, 그죠? 막 담합할 수도 있고 와가지고 야 이거는 우리끼리 담합하면 얼마에 살 수 있다. 자 이번 A 거를 막 누가 와가지고 막 그러는 거야. 자 이제 A 아파트는 자 그렇죠. 자 이 씨가 가져가시고요. 자 이 씨 몰아줍시다 우리 막 이러고 있는 거야. B 아파트는 이거 막 밖에서 막 담합하는 거야. 저 이런 사람들 실제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실제로 있어요. 뭐 어깨도 있고요. 담합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 다 있어요. 다 그런 사람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했다라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후 몇 년간 2년간 공매 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여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2년간입니다. 2년간. 뭐예요? 보니까 입찰하는 자의 공매 참가나 최고가 매수 신청인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 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이 있는 자. 그죠? 아까 어깨. 그죠? 두 번째 있죠. 부당하게 가격을 낮추려고 뭐한 사실이 있는 자. 담합한 사실이 있는 자. 이런 자. 그 거짓 다른 사람 명의로 매수 신청을 한 자, 그 사실이 있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매 실시는 솔직히 이거 다 뭐 너무 좋아요. 차순위 매수 신청이랑 매수 대금 차액 납부만 그냥 읽어만 보세요. 그 두 개만. 차순위 매수 신청과 그다음에 매수 대금의 차액 납부. 그거는 1번만 그러니까 차순위 매수 신청도 1번 그다음에 매수 대금의 차액 납부도 1번. 그렇게 매각 결정 및 대금 납부는 2번. 5번. 그거만 읽어만 보세요. 2번, 5번.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이렇게 이거는 재공매 있죠. 넘겨보니까 재공매 나왔죠. 재공매는 이게 재산을 공매해도 매수 신청이 없거나 매수 신청 가격이 공매 예전 가격의 미만이면은 재공매를 한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는 그게 위 매각결 취소 이게 뭐냐면 매각이 됐는데 걔가 자기가 안 하겠다. 나 매수 안 할게요. 낙찰자가 매수 안 하겠다고 하는 거야. 매각 취소라는 거지. 그러면 그것도 재공매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재공매에 들어가면은 최초 공매 예전 가격의 몇 퍼센트 상당 감액이 줄어든다고요? 10%씩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10% 줄어들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3번 재공매의 경우에 관할세무장은 공매 공고기한을 며칠까지로 단축할 수 있다. 5일까지. 아까 공매 공고기한은 아까 42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며칠이라고 그랬죠? 공매 공고기한 원래 10일. 근데 재공매는 며칠로 단축할 수 있어요? 5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막 좀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사는 진짜 청사는 잠 안 올 때 딱 읽잖아요. 바로 잡니다. 청사는 잘 나오지도 않고요. 그래도 한번 잠 안 올 때만 한번 읽어보세요. 안 보셔도 돼요. 자, 근데 5절 맞아 5절 압류 매각 아까 계속 얘기했던 압류 매각 유예는 자주 나옵니다. 이 유예는 자주 나와요. 유예는 자주 나옵니다. 자, 아까 우리 그 임의적 징수 절차도 유예 및 걔는 연장이 되는 건데 그거를 신청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뭐로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압류나 매각의 유예도 신청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임의적 징수가 유예 및 또는 기한이 연장되거나 고지가 유예되는 거는 이건 뭔가 경제적 또는 사업상 어려움 또는 건강상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럼 뭔가 좀 빡빡한 일들이 발생해가지고 좀 힘들었을 때 해주는 거 유예나 연장해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압류 매각은 안 그래요. 압류 매각은 뭔가 힘든 일이 생겨가지고 압류 매각을 유예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강제적 징수의 유예는요. 압류와 매각의 유예는 어떤 경우에 해주는 거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준다. 거기에다가 별표 쳐놓고요. 1번 체납자가 국세청장이 성실 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얘가 어려움에 봉착해가지고 유예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임의적 징수는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임의적 징수 절차에 대한 연장 및 유예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강제적 징수 절차의 유예는요. 얘는 뭔가 어려움에 봉착해가지고 해주는 게 아니야. 일단 얘가 누구예요? 얘가 국세청장이 누구로 인정하는 성실 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그동안은 되게 성실했던 사람인 거야. 성실 납세자였던 건데 근데 이번 건에 대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압류까지 하게 된 거야. 지금까지 계속 모든 요건을 쪼개서 성실 납세자 기준을 충족했던 자였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지금 압류까지. 그러면 이거를 아까 제가 최대로 몇 년까지 된다고 그랬어요. 얘는 지금 최대 1년. 아까 위기지역 등은 2년. 그렇죠. 아무튼 최대 1년까지 압류를 유예시켜 주는 거예요. 이미 압류했다면 최대 1년까지 뭐를 유예시켜 주는 거예요? 매각을 유예시켜 주는 거예요.
그동안에 누구였다면 그동안 국세청장의 성실납세 기준에 해당하는 자였다면 두 번째 또는이에요. 또는 두 번째 재산의 압류 재산의 매각 등을 유예함으로써 유예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매각을 안 해주고 압류를 안 해주는 거니까 정상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될 거라고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류나 매각의 유예는 뭐가 어려움에 봉착해가지고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성실납세자였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걸 압류나 매각을 유예시켜주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해서 세금을 정상으로 납부할 거라고 인정되는 그런 경우에는 누가 인정하는 거라고요? 관할 세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이 압류나 매각을 유예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압류 매각이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몇 년이라고요? 1년 이내로 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애들이죠. 그런 특정 지역 쭉 해가지고 4개 나오죠. 고용 재난 지역, 그러면 또 지정 고시된 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 그리고 선포된 특별 재난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의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똑같은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로서 하나 더 있었죠. 얘는 그게 최장 2년이 되려면 압류나 매각의 유예가 최장 걔네면 2년간 유예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업자가 누구여야지 된다고 그랬어요. 중소기업에 안 한다. 여기는 중소기업에 안 한다. 아까 그 앞에서 임의적 징수의 유예도 원래 9개월인데 최장 2년까지 할 수 있는 위기지역 등의 사업자들 근데 걔네들은 무슨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중소기업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건 비교하시면 되고요. 거기 마지막에 다만 니은의 디귿 뭡니까? 특별 재난 지역에 대해서는 뭐를 준용하라고요? 앞에 임의적 징수에 연장 및 유예 아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 특별 재난 지역에 사업을 하는 자가 아니라 특별 재난 지역에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업자, 거기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또는 특별 재난 지역에 놀러 갔다가 사망한 자의 상속인의 경우에도 최대 몇 년간 유예해 준다고요? 2년간 유예해 준다. 그걸 준용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성실 납세자가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 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압류 매각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세무장은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필요하다면 압류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효력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되고요. 그렇죠? 이거는 뭘 봐주는 거죠. 뭘 봐주는 거니까 징수권을 행사한 게 아닙니다. 뭘 봐주면은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거예요, 정지되는 거예요. 봐주는 기간 동안에 잠깐 정지한다고 그랬죠. 뭘 봐주면 봐주는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봐주는 기간이니까 납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봐준다고 해놓고서 납세 증명서 발급 안 해주면 봐주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유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 납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발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국세체납정리위원회도 문제로 나올 수가 좀 있기는 해요.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국세체납 정리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의를 하기 위해서 지방국세청과 그다음에 세무서에 각각 둡니다. 세무서는 1급지 세무서라고 해가지고요. 세무서도 이게 이제 약간 분점처럼 성남세무서의 분점처럼 너무 성남이 너무 크다 보니까 성남세무서가 여기 있고 분점처럼 어디에 지점같이 하나 이렇게 좀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딘가에 놀러 갔더니 그쪽 지역에 세무서가 있는데 세무 공무원이 한 6명밖에 없어요. 그 지역에도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세무서가 있긴 있는데, 근데 뭐 시골 가면 더 그래요. 지방 가면은 엄청 땅이 넓은데 사업자들 몇 명 없잖아요. 그래도 세무서가 있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몇 명만 거기 나와 있는. 거기는 1급지가 아니지. 이제. 1급지가 아니지. 아무튼 1급지 세무서 중에서도 큰 1급지 세무서하고 지방국세청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아시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3번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걔를 뭐라고 한다고요? 위촉위원도 있고 그리고 공무원도 있고 그래요. 위촉위원도 있고. 근데 그 위촉위원은
이 국제산업정리위원회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위촉위원회 임기는 몇 년으로 하고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 야 이게 또 연임과 중임이 먼저 아시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은 연임 제도예요, 중임 제도예요. 연임은 연속해서만 할 수 있는 거지. 중임은 연속 안 해도 두 번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번에 보여줬잖아 누가? 트럼프가 보였잖아요. 자, 미국은 연임이에요, 중임이에요. 그렇죠, 중임입니다. 걔는 두 번을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연속되지 않아도 돼. 근데 연임은 꼭 연속해서만 할 수 있는 거야. 연속해서만 할 수 있는 게 연임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시험 문제 이번에 트럼프도 됐으니까 위촉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연임과 중임은 다른 표현입니다. 아시겠어요? 얘는 무슨 뭐만 할 수 있어요? 연속으로 2년 2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총 연속으로 하는 거니까 연속으로 해가지고 몇 년간 바로 할 수 있어요. 4년간 할 수 있는 거지. 2년 했다가 쉬었다가 2년 했다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연임만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그냥 나머지는 그 제가 수업 시간에 안 한 것들은 그냥 이거는 취침용으로 읽어 잘 그쪽은 잘 안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긴 해서 그래서 취침용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이쪽 그 뒷부분 쪽은 좀 워낙에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가지고 또 보면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잘 눈에 안 들어오니까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4개 다 맞으면 좋고요. 최소 3개 왔다 갔다 하면서 OX 문제 좀 몇 번 듣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는 정리 잘 하셔야 되고 우리 또 내일도 보잖아요. 내일도 보니까 열심히 하시고 잘 보시면 됩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조만간에 국기법까지 끝나면 국기법 끝나잖아요. 그러면 국기 국징 왕을 뽑아라 해가지고 한번 모의고사 한번 보겠습니다. 20문제 국기 국징만. 우리가 왜냐면 이제 국기 국징이 좀 쏟아 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말마다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주말마다 한 번씩 후룩후룩 빨리빨리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진짜 국징법 그냥 엄청 속도가 붙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말마다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금방 봐요. 이제 용어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그 용어들을 한번 쭉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한번 보려고 마음 먹으면 한 2시간, 3시간이 2시간 정도면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국징법은 2시간만 마음 먹고 보면 쫙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쫙 보고 한 30분간 OX 문제 쫙 풀고 아니면 OX 문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풀고 그래서 날짜 한번 정해가지고요. 국기 국징의 왕을 뽑아라. 그래서 한번 마음 한번 뽑아볼게요. 당연히 선물 있죠. 당연히 선물 있으면 선물 하나를 드릴 테니까 국기 왕 1, 2, 3등한테만 1, 2, 3등한테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